12세기 후반 몽골 초원은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나이만 등 수십 개의 유목 부족들이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젊은 영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무진 훗날 세계를 정복할 칭기즈 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안다였던 자무카였습니다. 안다란 몽골어로 피보다 진한 의형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어린 시절 오논 강가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송곳니로 만든 화살촉을 선물하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냥하고 함께 적과 싸웠으며 때로는 같은 게르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에서 안다의 관계는 혈연보다도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를 배신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길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 바하투르가 타타르 부족에 의해 독살당한 후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은 타이치우투 부족에게 버림받아 초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굴욕 속에서 성장했고 심지어 한때는 노예로 붙잡혀 목에 칸구라는 무거운 나무, 족쇄를 차고 지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 동안 태무진은 부족 중심의 전통적인 몽골 사회 구조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반면 자무카는 자달한 부족의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뛰어난 전투 기술로 일찍부터 주목받았고 전통적인 몽골 귀족 사회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12세기 말 무렵 자무카는 이미 수십 개 부족장들의 지지를 받는 구르칸, 즉 여러 부족을 통솔하는 대칸의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세력은 강력했고 몽골 전통 귀족들은 자무카야말로 초원을 통일할 진정한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1190년대 초반 태무진은 서서히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안다였던 케레이트 부족의 통칸, 즉 옹칸의 도움을 받아 흩어진 아버지의 옛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의 연합은 특이했습니다. 그는 부족의 혈통이나 출신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충성심을 중시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던 보오르추, 노예 출신이었던 젤메, 심지어 적대 부족 출신이었던 자들까지도 태무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몽골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1195년경 두 안다 사이의 균열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봄 태무진과 자무카는 함께 케루렌 강 유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근처에 진을 치는 것이 말을 기르는 자들에게 좋고 강 근처에 진을 치는 것이 양을 기르는 자들에게 좋다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야영지 선택에 관한 조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에게 자신의 휘하로 들어올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무진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호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무카의 마음이 변했구나. 우리는 밤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 결국 태무진은 자무카의 진영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조용히 케루렌 강을 등졌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서 야영지 분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두 안다의 결별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무진이 떠날 때 많은 이들이 자무카를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몽골 비사, 즉 몽골의 비밀 역사서에 따르면 당시 13개 부족의 수많은 가족들이 태무진을 따라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루투 부족의 지르쿠아다이 장군, 망쿠투 부족의 쿠일다르 장군 등 유능한 무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무카의 오만함과 전통 귀족 중심의 통치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태무진의 실력주의적 리더십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1196년 봄 태무진을 따르는 세력들은 그를 새로운 칸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의식은 오논강 상류의 푸른 호수 근처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태무진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고 그는 아직 몽골 전체를 통일하기에는 역부족인 약소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고 이것이 태무진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자묵한은 태무진의 칸 추대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에 대한 배신이자 몽골의 전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묵한은 곧바로 타이치우트, 이키레스, 코를라스 등 여러 부족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대규모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자묵하의 연합군은 3만 기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태무진의 병력은 기껏해야 1만 3천 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무진은 수적 열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군사 조직을 시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합군을 전통적인 부족 단위가 아닌 13개의 ik, 즉 쿠렌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각 쿠렌은 약 1000명 규모의 병력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지휘관은 부족장이 아닌 태무진이 직접 임명한 능력 있는 무장들이었습니다. 보오르추, 무칼리, 보로쿨, 칠라운 등이 주요 쿠렌의 지휘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13ik 제도는 몽골 군사사에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군대는 부족장들이 각자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는 느슨한 연합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13ik은 중앙 집권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각 ik은 태무진의 명령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몽골 제국의 십진법 군제, 즉 10호, 100호, 1000호, 만호로 이어지는 조직의 원형이었습니다. 1197년 여름 자묵한은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태무진을 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태무진의 신흥 세력을 완전히 분쇄하고 자신이야말로 몽골 초원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묵하의 군대는 케루렌 강을 따라 남하했고 태무진의 본거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태무진은 정탐병들로부터 자묵하 군대의 동향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묵하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고 승리한다면 자신이 몽골 통일의 진정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유리한 지형을 찾아 군대를 이동시켰고 마침내 달란 발주트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달란 발주트는 몽골어로 7개의 늪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오논 강 지류 근처의 습지대로 크고 작은 늪들이 산재해 있어 대규모 기병의 기동에 제약이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이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묵하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13ik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각 ik의 지휘관들에게 세밀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묵하의 대군이 달란 발주트에 도착했을 때 양측은 마침내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몽골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초원의 바람은 양측의 깃발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두 안단은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꿈꾸는 몽골의 미래를 건 숙명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전통을 수호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단순히 두 사람의 승패를 넘어 몽골 역사의 흐름 자체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1197년 여름 몽골 초원의 태양은 이글거렸고 달란 발주트의 늪지대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태무진의 13ik 군대는 이미 사흘 전부터 이곳에 진을 치고 자묵하 군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기를 손질하고 말들에게 여물을 먹이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태무진은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탐병들이 연이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자무카의 대군이 북쪽 케루렌 강을 건너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깃발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하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또 다른 정탐병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타이치우투 부족의 대장 타르구타이 키릴 투쿠도 합류했고 코를라스 부족의 전사들도 보입니다. 적어도 3만 기는 될 것 같습니다. 태무진의 참모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오르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니시여, 우리 병력은 1만 3천에 불과합니다. 적은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북쪽 산악지대로 후퇴하여 게릴라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부족들은 우리를 겁쟁이로 여길 것이고 자무카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것입니다. 이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태무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참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된 조직과 명확한 지휘 체계입니다. 자무카의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여러 부족장들이 제각기 자기 병사들을 이끄는 연합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13익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먹으로 싸울 것입니다. 태무진의 13익 제도는 그가 오랜 시간 구상해온 혁신적인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군대에서는 각 부족장이 자기 부족 병사들을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전투 중에 통일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족장 한 명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후퇴하면 그가 이끄는 수백, 수천의 병사들이 함께 물러났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체 전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13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 익은 부족 출신과 관계없이 전투 능력에 따라 재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익은 보오르추가, 두 번째 익은 무칼리가, 세 번째 익은 보로쿨이 지휘했습니다. 각 익은 다시 10개의 소대로 나뉘었고 각 소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태무진은 각 익의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작전 목표를 부여했고 그들은 태무진의 명령 없이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조직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태무진은 새로운 신호 체계도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군대는 나팔과 북소리로 간단한 신호만 주고받았지만 태무진은 깃발의 색깔과 움직임으로 더 복잡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흰 깃발은 전진, 붉은 깃발은 공격, 검은 깃발은 후퇴, 노란 깃발은 대기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깃발을 흔드는 횟수와 방향으로 어느 익이 움직여야 하는지를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1197년 6월 15일 새벽 자무카의 대군이 마침내 달란 발주트에 도착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곧 수만 명의 기병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관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무카는 군대의 선두에서 황금빛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타이치우트의 타르구타이, 이키레스의 쿠두카 베키, 코를라스의 토도원 기르테 등 몽골 초원의 네로라 하는 부족장들이 각자의 깃발을 휘날리며 진군했습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의 진영을 확인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것이 전부인가? 저 보잘것없는 병력으로 감히 나에게 맞서려 하다니. 태무진, 내가 안다였던 시절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 항복하고 내 휘하로 들어온다면 너와 내 가족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자무카의 목소리는 전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무진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 자무카를 마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0보 정도였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적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묵하여, 너는 숫자만 믿고 교만해졌구나.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병사들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오늘 이 전투로 누가 진정한 몽골의 지도자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자묵하는 더 이상 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타이치우투 부족의 기병 5,000명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고 병사들의 창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처럼 태무진의 진영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태무진은 침착하게 신호기를 들었습니다. 노란 깃발이 3번 흔들렸고 이어서 붉은 깃발이 좌측으로 움직였습니다. 즉시 좌익을 담당하던 무칼리의 제2익과 칠라온의 제3익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약 2,000명의 기병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적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 공격이었습니다. 타이치우투 기병들은 예상치 못한 측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정면의 적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무칼리의 궁수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도록 훈련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타이치우투 기병들의 대열을 뚫고 들어갔고 선두에 있던 많은 병사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묵하의 군대는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타이치우투 부족의 공격이 주춤한 사이 코를라스 부족의 기병 3,000명이 우측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이키레스 부족의 중기병 4,000명이 중앙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제 태무진의 군대는 3면에서 공격을 받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태무진의 중앙 진영에서는 보오르추가 제1익을 이끌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방패를 올려라. 창을 세워라. 보오르추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신속하게 방어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가죽 방패들이 벽처럼 세워졌고 긴 창들이 숲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키레스 기병들이 거센 파도처럼 덮쳐왔지만 견고한 창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단란 발주트의 풀밭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묵하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분명 숫자로는 압도적인 우위인데도 태무진의 진영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족장들은 각자 용맹하게 싸웠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고 제각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부족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포위당할 뻔했고 어떤 부족은 너무 일찍 후퇴해서 다른 부족의 측면을 노출시켰습니다. 반면 태무진의 13익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익이 공격할 때 다른 익은 측면을 엄호했고 한 익이 후퇴할 때는 다른 익이 전진하여 빈틈을 메웠습니다. 태무진은 전장 후방의 언덕 위에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며 계속해서 깃발 신호를 보냈고 각 익의 지휘관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몽골 초원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양측 병사들은 모두 지쳐갔습니다. 특히 자묵하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통일된 지휘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부족장은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고 어떤 부족장은 하루를 더 쉬었다가 내일 다시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묵하는 부족장들을 설득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묵하의 압도적인 병력 수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자묵하는 모든 부족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25,000명의 기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태무진의 진영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검은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무진은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예비 병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자신도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태무진의 외침에 병사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10대 1의 싸움에서는 용기만으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태무진의 우익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로쿨이 이끄는 제3위기 코를라스 부족의 집중 공격을 받아 후퇴했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체 전선이 흔들렸습니다. 태무진은 더 이상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는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퇴 명령이었습니다. 검은 깃발이 높이 올라갔고 나팔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13위군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후퇴조차도 조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후위를 맡은 익들이 적의 추격을 막는 동안 선두의 익들은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후퇴는 승리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었고 태무진 군대의 높은 조직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달란 발주투 전투는 이렇게 자무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비록 패배했지만 자신의 13익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직력과 지휘 체계만 갖춰진다면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몽골 제국의 무적 군단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197년 6월 16일 새벽 달란 발주투의 전장에는 아직 전날에 치열했던 전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화살대, 찢어진 갑옷 조각, 그리고 피로 얼룩진 땅이 어제의 격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다시 한번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태무진은 후퇴한 진영에서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무카의 본진에서는 전날의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부족장들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타이치우투의 타르구타이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태무진은 이미 끝났소. 오늘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그의 목을 베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어. 코를라스의 토도원 기르테도 거들었습니다. 내 부족의 용사들이 어제 태무진의 우익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오늘은 중앙을 뚫어버리겠어. 그러나 자무카는 전날의 전투를 복귀하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실제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태무진의 군대가 보여준 조직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한 부분이 공격받으면 다른 부분이 즉각 지원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몽골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무카는 참모 중 한 명인 타양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전투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얼마나 되는가? 타양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집계 중이나 대략 2,000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이치우투와 이키레스 부족의 손실이 컸습니다. 자무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만 대군으로 1만 3천의 적을 공격했는데 2,000명의 손실이라니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태무진의 진영은 비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전날의 전투에서 약 1,500명의 병사를 잃었고 부상자도 800명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력은 1만 명이 조금 넘을 뿐이었습니다. 보오르추가 태무진에게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북쪽 산지로 후퇴하여 지구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장수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전투에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배웠소. 우리의 13익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소.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우리는 자무카의 대군과 맞서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었소. 만약 우리에게 더 많은 병력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오. 태무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열세인 것이 사실이오. 그러니 오늘은 지형과 전술로 승부를 걸어야 하오. 태무진은 단란 발주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7개의 늪 중에서 가장 큰 늪 뒤편에 주력 부대를 배치하고 좌우 측면의 작은 늪들 사이에 소규모 부대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무카의 대군이 한꺼번에 공격하지 못하고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태무진은 정예 궁수 1000명을 선발하여 늪 주변의 갈대숲에 매복시켰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의 측면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자무카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무카는 부족장들을 설득하여 좀 더 통일된 지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체 군대를 좌익, 중앙, 우익의 3개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총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좌익은 타르구타이가, 중앙은 자무카 자신이, 우익은 쿠두카 베키가 맡았습니다. 이것은 자무카 나름대로 태무진의 조직적 지휘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무진의 13익은 처음부터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 재편성한 것이었지만 자무카의 3익 체계는 여전히 부족 단위를 유지한 채 단순히 묶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각 부족장들은 여전히 자기 부족 병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었고 총사령관의 명령도 각 부족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자무카의 중앙군 10,000명이 먼저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큰 늪을 우회하여 태무진의 주력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늪지대를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열이 길게 늘어졌고 선두와 후미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태무진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무칼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갈대숲에 숨어있던 1000명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살비가 자무카 군대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선두부대는 혼란에 빠졌고 말들이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자무카는 즉시 반격을 명령했지만 갈대숲의 궁수들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이것이 태무진의 전술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 적을 혼란시키고 분산시켜 각계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무카의 좌익군 8,000명이 우회하여 태무진의 우측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타르구타이는 자신만만하게 병력을 이끌고 작은 늪들 사이에 좁은 길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무진이 예상한 경로였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는 보로쿨이 이끄는 제3익과 칠라운이 이끄는 제4익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르구타이의 군대가 좁은 길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소한 지형에서 수적 우위는 무의미했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병력들은 앞의 병력들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로쿨과 칠라운의 병사들은 높은 지대에서 화살을 쏘아댔고 타르구타이의 좌익군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타르구타이는 황급히 후퇴 명령을 내렸고 그의 8,000명 중 약 500명이 이 교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자무카의 우익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쿠두카 베키가 이끄는 12,000명의 병력은 태무진의 방어선에서 가장 약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좌측 끝부분이었는데 이곳을 지키던 제12익은 전날의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어 병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쿠두카 베키는 이 약점을 집중 공격했고 제12익은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은 즉각 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만약 좌익이 무너지면 전체 방어선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제1익의 절반인 500명을 좌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보오르추가 직접 이 병력을 이끌고 달려가 무너지는 방어선을 지탱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 보오르추의 외침에 병사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 순간 태무진의 13익 제도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부족 연합군이었다면 한 부족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부족들은 자기 부족만 지키느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익 체계에서는 모든 익이 태무진의 명령 하에 움직였고 한 익의 위기는 곧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제2익, 제3익, 제4익이 차례로 좌익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했고 이 조직적인 대응으로 쿠두카 베키의 공격은 저지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무카는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태무진의 조직적인 방어와 지형을 활용한 전술 때문에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태무진의 병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결국 소진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갔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자무카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예비 병력을 총동원하여 1점 돌파를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 5,000명의 정예 중기병을 이끌고 태무진의 중앙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만약 이 공격이 실패하면 자무카의 병력도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무카의 5,000 기병이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태무진은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예비 병력과 심지어 부상자들까지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태무진 자신도 칼을 뽑아들고 최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 병사들의 함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고 한때 안다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검을 맞댔습니다. 태무진이 외쳤습니다. 자무카, 너는 숫자만 믿고 교만해졌다. 자무카가 대답했습니다. 태무진, 너는 전통을 배신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 두 사람의 결투는 10여 차례의 칼 교환으로 이어졌으나 주변 병사들이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숫자의 우위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중앙 방어선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좌우익도 포위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태무진은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후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퇴는 전날보다 더 질서정연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를 통해 13익의 지휘관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제7익과 제8익이 후위를 맡아 적의 추격을 막는 동안 나머지 익들은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자무카는 추격을 명령했지만 그의 병력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에서 자무카는 비록 전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약 3,000명이 전사했고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족장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 이틀간의 단란 발주투 전투는 표면적으로는 자무카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무진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13익 제도가 실전에서 효과적임을 증명했고 조직력과 지휘 체계가 수적 열세를 얼마나 많이 만회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몽골 제국의 무적 군단을 만드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대결에서 혁신이 비록 지금은 졌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1197년 6월 17일 새벽 태무진은 단란 발주투에서 북쪽으로 약 30리 떨어진 케루렌 강 상류 지역으로 후퇴했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출발할 때 1만 3천 명이었던 군대는 이제 8천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1,500명은 전사했고 2,000명은 중상을 입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였으며 나머지 1,500명은 전투 중에 흩어져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태무진의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수들은 패배의 쓴맛을 삼키며 말없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습니다. 보호르추는 왼쪽 어깨에 화살을 맞아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무칼리는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보로쿨은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났고 칠라우는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병사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부상병들이 누워있는 천막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복부에 깊은 창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워주어 고맙소.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소. 젊은 병사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칸이시여,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칸을 위해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무진은 매일 아침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 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몽골 장례 의식에 따라 전사자들의 영혼을 탱그리, 즉 하늘의 신에게 올려보내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몽골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해져야 합니다. 태무진의 이런 모습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부족장들은 전사한 병사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한편 단란 발주투의 전장에서는 자무카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연회를 열어 부족장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무진의 반란을 분쇄했소. 이제 몽골 초원에서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소. 부족장들은 환호했고 술잔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타르구타이는 자무카에게 아첨했습니다. 구르칸이시여, 이제 태무진의 남은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자무카는 술에 취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배신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하오. 다음 날 아침 자무카는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태무진의 병사들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00명의 포로들이 전장 한가운데로 끌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상당한 자들도 많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자무카는 전통적인 몽골의 잔혹한 처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포로들을 끓는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로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가마솥들이 준비되었고 그 아래에서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포로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지만 자무카는 냉정하게 처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처형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200명의 포로들이 차례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고 그들의 비참한 죽음은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무카는 이것이 배신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용맹한 전사였지만 동시에 명예와 인의를 중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를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은 전사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무카의 연합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달한 부족의 한 장수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오. 저들도 용감하게 싸운 전사들인데 이렇게 처형하다니 너무 잔인하오. 우루투 부족의 한 노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묵하는 승리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소. 언젠가 그의 이런 잔혹함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소식은 빠르게 몽골 초원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케룰엔 강 상류의 태무진 진영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존한 병사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형당한 포로들의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보호르추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저 잔인한 자묵하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묵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소. 그는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인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이요. 오늘 자묵하가 보여준 잔혹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요. 태무진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이번 패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군사 조직의 중요성이었습니다. 13익 제도는 실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수적으로 2배 이상 열세인 상황에서도 이틀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조직력 덕분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13익뿐만 아니라 더 세밀한 십진법 체계, 즉 10명 단위의 아르반, 100명 단위의 자군, 1000명 단위의 민간으로 조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인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장수들 보오르추, 무칼리, 보로쿨, 칠라운 등은 모두 출신이나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발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태무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반면 자묵하의 부족장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을 다투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태무진은 앞으로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등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민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묵하의 잔혹한 포로 처형은 많은 몽골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무진은 이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패배한 적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민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만으로는 몽골을 통일할 수 없고 인의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197년 가을 달란 발주투 전투의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묵하의 연합에서 이탈하는 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우루투 부족이었습니다. 우루투 부족의 수장 지르코아다이는 자묵하의 잔혹함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1000명 병력을 이끌고 태무진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는 태무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저는 자묵하의 잔혹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칸께서는 전투에서 패하셨지만 칸의 인의와 조직력은 자묵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태무진은 지르코아다이를 환대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루투 부족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지르코아다이를 새로운 제14익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새로 합류하는 부족들을 무리하게 재편성하면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통합하되 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루투 부족에 이어 망쿠투 부족도 태무진에게 합류했습니다. 망쿠투 부족의 쿠일다르 장군은 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왔는데 그는 달란 발주투 전투에서 태무진의 13익이 보여준 조직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저는 전투에서 칸의 군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라면 언젠가 반드시 몽골을 통일할 것입니다. 태무진의 세력은 패배 후 오히려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197년 말 무렵 그의 병력은 다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로 합류한 부족들은 모두 태무진의 인의와 조직력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자무카의 연합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들 사이에서 자무카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태무진은 이 시기를 활용하여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는 13익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각 익을 다시 10개의 자군, 즉 100명 단위로 나누고 각 자군을 다시 10개의 아르반, 즉 10명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명 규모의 익을 100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통제할 수 있었고 전투 중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무진은 신상필벌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운 자에게는 부족 출신에 관계없이 승진과 포상을 주었고 명령을 어기거나 비겁하게 행동한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몽골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족 사회에서는 혈통과 출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태무진의 체계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공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1198년 봄 태무진은 케루렌 강 상류에서 새로운 본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아울락, 즉 대본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탈과 복수의 사슬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부족들은 서로 약탈하고 복수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사적인 약탈과 복수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모든 분쟁은 태무진이 임명한 재판관이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지만 많은 평민들과 가난한 유목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족 귀족들의 자의적인 지배와 끊임없는 약탈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태무진의 법치주의를 환영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태무진이야말로 몽골 초원의 진정한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달란 발주투 전투에서의 패배는 표면적으로는 태무진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패배는 태무진을 더욱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과 제도 그리고 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무카의 잔혹함은 역설적으로 태무진의 인의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태무진에게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쓰라린 패배는 결국 장기적인 승리의 씨앗이 되었고 이것이 훗날 칭기즈칸 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198년부터 1200년 사이 달란 발주투 전투의 여파는 몽골 초원 전역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투에서는 자무카가 승리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무카의 연합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태무진의 세력은 패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며 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전투의 승패보다 전투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무카의 본영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포로들을 잔혹하게 처형한 사건은 많은 부족장들에게 깊은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의 메구진 세울투는 동료 장수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무카는 너무 멀리 갔소. 전사들을 저렇게 처형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콩기라트 부족의 데이 세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용감하게 싸운 적이라면 명예롭게 죽을 권리가 있는 법이요. 1198년 여름 첫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달한 부족의 일부 세력이 자무카를 떠나 태무진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자다라는 자무카 자신의 부족이었기에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달한 부족의 장수 타이추는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태무진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는 태무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저는 자무카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더 이상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의 부족장이었지만 그의 길은 하늘의 뜻에 어긋납니다. 태무진은 타이추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에 감사하오. 자신의 부족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오. 태무진은 타이추와 그의 병사들을 기존의 13익 체계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는 타이추에게 제15익의 부지휘관 직책을 주었고 그의 300명 병력은 3개의 자군으로 나뉘어 각각의 익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병력이 기존 조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를라스 부족의 대장 토도원 기르테가 자무카를 배신하고 태무진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토도원은 15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왔는데 이것은 태무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토도원은 태무진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저는 달란 발주투에서 칸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칸의 군대가 보여준 조직력과 결속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무카의 연합군은 겉으로만 강할 뿐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토도원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토도원에게 새로 창설된 제16익의 지휘관 직책을 주었습니다. 이제 태무진의 군대는 13익에서 16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익의 규모도 점차 커져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1198년 말 무렵 태무진의 총병력은 약 1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달란 발주투 전투 전보다 오히려 많아진 것입니다. 이 시기 태무진은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진법 체계를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행정에도 적용했습니다. 모든 가구를 10가구 단위로 묶어 하나의 아르반을 만들고 10개의 아르반을 모아 100가구 단위의 자군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위마다 책임자를 임명하여 세금 징수, 병력 동원,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1199년 봄 태무진은 더 나아가 법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야사, 즉 대법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초기 형태였습니다. 태무진은 시기 쿠투쿠라는 현명한 학자를 법전 편찬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시기 쿠투쿠는 위구르 문자를 아는 몇 안 되는 몽골인 중 한 명이었고 그는 태무진의 구술을 받아 적어 최초의 몽골 성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법전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출신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부족장의 아들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았고 노예 출신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모든 분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절도와 약탈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말이나 가축을 훔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당시 몽골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부족들은 부족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통치되었고 힘 있는 자가덥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체계에서는 법이 모든 것 위에 있었고 태무진 자신도 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평민들과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태무진을 정의로운 지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자무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199년 여름 그의 연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바야우투 부족과 베스투 부족이 함께 자무카를 떠나 태무진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두 부족을 합쳐 2,000명이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바야우투 부족의 수장 코코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무카는 승리했지만 민심을 잃었고 태무진은 패배했지만 민심을 얻었소. 역사는 민심을 가진 자의 편이요. 자무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부족장들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강압적일수록 부족장들의 불만은 커졌고 불만이 클수록 자묵한은 더욱 강압적이 되었습니다. 달란 발주투에서 3만 명에 달했던 그의 연합군은 1200년 무렵에는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200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치우투 부족의 대장 타르구타이가 자무카와 결별한 것입니다. 타르구타이는 자무카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무카여, 그대는 달란 발주투에서 승리했으나 그 승리를 잘못 사용했소. 용감한 전사들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부족장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만함으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소. 나는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할 수 없소. 타르구타이는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태무진에게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자무카와도 결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무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타르구타이는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이탈은 다른 부족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무카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여러 부족을 통솔하는 구르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같은 해여름 태무진은 케루렌 강 유역에서 대규모 쿠릴타이, 즉 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부족과 세력은 무려 30개가 넘었고 참석한 인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쿠릴타이는 열흘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태무진의 업적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부족장들과 장수들이 태무진을 칭송했습니다. 보르추가 연설했습니다. 태무진 칸은 달란 발주투에서 패배했으나 그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13익 제도를 만들어 우리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법전을 편찬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패배한 적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야말로 몽골 전체를 통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무칼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은 결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무진 칸은 저의 능력을 보시고 중요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칸의 체계에서는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함입니다. 토도원 기르테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달란 발주투에서 태무진 칸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칸은 저를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중요한 군대를 맡기셨습니다. 칸은 과거의 적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라면 모든 몽골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쿠릴타이의 마지막 날 참석한 모든 부족장들과 장수들은 만장일치로 태무진을 칭기즈칸 즉 대칸으로 추대했습니다. 칭기즈라는 칭호는 대양처럼 넓고 강한 지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부족의 연합 지도자가 아니라 몽골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태무진은 이 칭호를 받아들이며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나는 모든 몽골인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공정한 법과 질서로 다스릴 것이오. 능력 있는 자는 출신에 관계없이 등용하고 법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처벌할 것이오. 나는 패배한 적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항복한 자는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이오. 이것이 나의 비전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 생애를 바칠 것이오. 1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칭기즈칸 만세! 칭기즈칸 만세! 그 함성은 케루렌 강 유역에 울려 퍼졌고 마치 몽골 초원 전체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란 발주투에서의 패배로부터 불과 3년 만에 태무진은 패배자에서 몽골의 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무칸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쓸쓸히 웃으며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란 발주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진 것이로군. 태무진은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한때 안다였던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승리에 취해 민심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패배 속에서 배우며 민심을 얻었습니다. 달란 발주투 전투는 표면적으로는 자무카의 승리였으나 역사적으로는 태무진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군사 조직의 중요성, 법치의 필요성, 인재 등용의 가치, 그리고 민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은 훗날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3익 제도는 십진법 군제로 발전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무적 군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법전은 야사 대법전으로 발전하여 제국을 다스리는 헌법이 되었습니다.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은 몽골 제국이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달란 발주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몽골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태무진은 더 이상 한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몽골을 건설하는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결별하고 혁신을 선택했으며 힘보다 법을, 혈통보다 능력을, 복수보다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달란 발주투에서 뿌려진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몽골 초원을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